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 사건의 남성 용의자 5명 모두 북한 국적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체포된 이정철을 제외하고 모두 출국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늘 다시 소환해 뇌물죄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민희 씨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건 2007년 칸 영화제 전도연 씨에 이어 10년 만입니다. 비싼 자동차부터 아이 장난감까지 필요한 물건을 사는 대신 그때그때 빌려 쓰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오늘 일요 플러스는 진화하는 공유경제의 현장을 생생히 담았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최종 변론 기일을 확정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대통령 측의 의도가 뭔지,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뉴스룸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살해 사건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용의자 신분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모두 북한 국적이었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 연기 요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서령 기자, 최종 변론 기일은 이미 사흘 전에 헌재가 확정을 했죠.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오늘 연기 신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4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사흘이 지난 오늘 오전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날짜를 뒤로 늦춰달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겁니다. 헌재가 제시한 변론 기일보다 일주일 이상 늦은 3월 2, 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헌재가 지난 목요일이죠. 이미 최종 변론 기일을 확정을 했고 굳이 늦출 이유도 없다 이렇게까지 밝힌 바가 있는데 바로 다음 날도 아니고 사흘이나 지나서 연기 신청을 냈다는 얘기고요. 오늘 고영태 씨도 다시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한 차례 출석을 거부했었던 고영태 전 WK 이사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친박단체들이 이른바 고영태 파일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이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 사기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헌재가 이 탄핵 소추 사유와 무관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굳이 다시 증인 신청을 한 배경이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 재판부가 최종 변론 기일은 이미 확정을 했고 그래서 공표를 했죠. 특히나 증인은 이미 대리인단이 수십 명을 신청을 해서 상당수가 불출석을 한 상황인데 뒤늦게 대통령 대리인단이 왜 이런 요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최종 변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23일까지 이 최종 의견서를 내달라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일 최종 변론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날짜라는 건데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도 특별히 새로운 부분이 튀어나올 게 없다면서 가능성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할 경우에 재판부와 소추위의 질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오늘 폈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헌재 측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3조를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헌재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와는 별도로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출석하면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대리인단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헌재
헌재 출석 문제를 명확히 얘기를 안 하면서 자, 오늘까지도 대통령 출석을 할 경우에는 질의 여부, 그러니까 질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자, 대통령이 출석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네, 실제 대통령 측은 이 헌재 출석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모들을 중심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에 일일이 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법적으로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대신 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 지연 전략은 탄핵 심판 초기부터 줄곧 이어져 왔지요. 그렇다면 대통령 측은 왜 이처럼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걸까요? 선고를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로 미뤄서 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최종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일주일이나 여유를 줬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미 철회된 증인인 고영태 씨를 다시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최종 변론이 24일로 잡히면서 선고는 3월 둘째 주 정도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 측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면 재판은 최소 일주일 이상 늦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로 선고일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면서 재판관 중 2명만 기각을 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때문에 7명 재판부는 탄핵 심판 절차에 중대한 왜곡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지만 대통령 측은 이런 반전 카드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대리인 측은 지난달 8차 변론 기일엔 39명의 증인을 한꺼번에 신청한 데 이어 이번 달엔 또 15명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증거 채택이 된 고영태 녹음 파일을 심판정에서 함께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미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기일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헌법재판소의 소송 지휘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론 최종 변론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연기 요구에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1차 준비 기일이 열린 뒤 2달이 지나는 등 대통령 측이 소명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국정공백 최소화라는 공익적 요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재판 기간은 변론에 필요한 정도를 이미 충분히 채웠다며 최종 변론 기일이 일주일 전에 예고돼 최종 변론을 준비할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중대한 사실이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헌재가 대통령 측 연기 요구를 들어주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불출석을 이유로 취소됐던 고영태 씨를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측은 왜 재판을 일주일이라도 미루려고 하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지 헌재를 취재하고 있는 백종훈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백종훈 기자.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오늘 이제 헌재 의견서를 낸 거죠. 요청서를 낸 건데 예. 뭐 내용을 보면 한 일주일이라도 미뤄달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측의 요구가 아무래도 그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예. 3월 2, 3일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되면 결정문 작성 시간 2주를 고려할 경우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즉 3월 둘째 주 탄핵 결론이 어려워집니다. 예. 탄핵 심판 절차가 70일 이상 진행된 이 시점에서 최종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을 넘기면 그게 일단 7인 체제가 되죠. 원래 재판관이 9명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7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탄핵 심판 절차에 상당히 중대한 왜곡이 있다. 이게 법조계의 공통된 인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뉴스룸에 나와서 전화 인터뷰로 7인 체제까지 재판관이 줄어드는 것은 예. 헌재가 중환자실에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 풀어서 그렇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관이 7명만 낳게 되면 추가로 1명만 자리를 비울 경우에 정족수가 충족이 안 돼서 헌재 기능이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박한철 소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내일이 헌재 변론 기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마도 이제 헌재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 헌재에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예, 전직 재판관들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예. 대다수 법조인들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대리인단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직전 변론과 최후 변론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땐 변론이 7번밖에 열리지 않아서 변론 간격이 일주일 정도 넓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 2, 3일 간격으로 17차례 변론이 잡힌 점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9일이죠. 이미 23일까지 최종 변론서를 내라고 했다면 대략 뭐 변론 기일이 최종적으로 그 주에 있을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됐던 건데 예. 이제 와서 이게 시간이 없다는 논리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고 이런 부분은 재판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남은 절차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리 중에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일정을 다 명기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변론 날짜가 바뀔 가능성 크지 않다는 거고요. 24일이 지나면 재판관 평의 그리고 결정문 작성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3월 둘째 주 탄핵 결론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변수가 오늘 그 헌재의 대통령 측이 낸 걸 보면 대통령이 출석을 할 듯한 모습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개 변론, 최후 변론과 별도로 헌재에 다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전직 재판관들이나 법조계에선 대통령만 최후 진술을 하는 그런 기일은 별도로 잡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해진 최후 변론일 현재로서는 24일에 박 대통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최후 변론을 하면 변론은 종결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질문을 만약에 최후 변론을 할 경우에 대리인단,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나 국회 소추위원단이 질문을 하고 받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란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출석을 하면. 예, 앞서 청와대 윤석열 기자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49조에 따라서 변론 중에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후 진술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예. 변론 중에 있기 때문에 소추위원의 신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질문이 나올 때 박 대통령이 질문을 무시하고 아예 나가버리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뭐 이미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예. 네,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정남 살해 사건 수사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오늘 오후 사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그제 검거된 이정철과 함께 나머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했는데요. 자, 말레이시아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자, 오늘 새롭게 공개된 용의자 이게 모두 북한 국적이라는 거죠? 네, 경찰이 오늘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제 체포된 이정철 외에 이지현, 홍종학, 오종길, 이재남 등 4명이 김정남 암살에 추가로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체포된 이정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행선지를 알고 있지만 수사를 위해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더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역시 북한 국적입니다. 이로써 이 사건에는 이미 체포된 여성 2명과 남성 8명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남성은 모두 북한 국적입니다. 예, 현지 경찰은 그러니까 수사 중인 남성 8명이 모두 북한 국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 정권이 배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가장 집중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confirm the perpetrators, the suspects, the 4 suspects that I have stated very much earlier is from North Korea. That is.
북한 정부가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전부 북한 국적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예,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건데 김정남 시신 부검 결과는 오늘 공개가 안 됐죠? 말레이시아 경찰은 독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남이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점은 인정을 한 것인데 일단 북한 대사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심장마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레이시아 화학청 등의 독성 검사가 끝나야 김정남의 사인이 정확히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정남 시신 인도 문제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은 먼저 수사가 끝나야 시신을 인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신 인도는 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유가족이 직접 와서 DNA 검사를 통해서 김정남의 가족으로 확인이 돼야 시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대사관 측이 계속 강하게 시신 인도를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이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건 용의자의 국적이 북한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 정권이 김정남 살해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용의자들은 모두 지난 1월 31일에서 2월 7일 사이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습니다. 열흘 남짓 머물면서 사건 당일에는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 말레이시아를 떠났습니다. 북한 국적 용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김정남 암살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입국했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한꺼번에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이미 체포된 베트남 국적과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 용의자들 뒤엔 이들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강철 북한 대사가 지난 17일 밤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고 부검 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 내용과 정황상 피살자는 김정남이 확실하고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김정남 살해 사건의 배후를 밝힐 수 있는 열쇠는 결국 체포된 이정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장을 취재 중인 강신우 기자가 이정철이 살던 곳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정철과 아내 강선희 부부가 두 자녀와 함께 사는 콘도미니엄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곳을 북한의 세이프하우스, 앙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콘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주민조차 들어갈 때는 물론 나갈 때도 검문을 거쳐야 합니다. 집집마다 쇠창살 문을 포함한 이중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웃들은 이 씨 가족이 평소 외부와의 접촉을 꺼렸다고 말합니다. They don't talk to neighbors. Even the neighbors live next to them, they don't talk. They don't talk. They go out and eat. Always together when they go in whole family. 이 씨 체포날 저항하던 아내 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경찰과 함께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강철 북한 대사가 이 씨의 체포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강 대사는 체포 현장에 나타났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김정남 시신이 있는 병원으로 이동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북한이 유력한 배후 세력으로 떠올랐지만 물증 확보와 추가 용의자 검거를 하지 못하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이번엔 특검 수사 속보입니다. 특검이 조금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보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정확히 뭐죠?
예, 조금 전 7시 30분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을 묵인 방조하고 최순실 국정 개입에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 혐의가 주된 혐의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네,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우 전 수석과 미르 K스포츠재단을 내사했던 특별감찰관실을 와해시킨 혐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법상 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도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는데요. 우 전 수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틀 연속 불렀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자리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지원 요청을 했는지 등 이 대화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만을 토대로 이 독대 자리를 조사를 했는데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까지 합쳐지면은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맞닿아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뇌물 공여 혐의는 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 대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통해서 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선 얘기가 진척된 게 있습니까? 특검은 이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와 이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대면 조사 일정이 언론에 유출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거부한 뒤로는 어떤 연락도 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검은 조사 일정을 알린 바도 없고 또 조사 일정이 알려진 게 타당한 조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일정이 유출된 점을 핑계 삼아 사실상 이 대면 조사 전면 거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자리에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삼성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대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조사가 되는 겁니까? 네, 대가성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청와대가 도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이 삼성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적혀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이 삼성의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도록 했는지 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삼성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네, 특검 사무실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특검은 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김인식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김 이사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외교부 측에 청와대의 입김이 반영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사장 공모는 이틀만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 과정을 지켜본 외교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공모 접수는 형식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통이 DH에서 외교부로 와서 교체 사실이 확정되었다. 모집 공고 시작 하루 전에 이뤄진 외교부 측 관계자들 간의 카톡 대화입니다. 한 관계자가 5월 13일 대통령 임명 예정이라며 윗선에선 엠바고 상태라고 말합니다. 엠바고란 정해져 있는데 발표만 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이미 윗선에서 코트라 출신이라고 하자 코트라 출신 67세라고 들었다고 답합니다. 공고 당일엔 김인식님으로 확정됐다며 VIP 아프리카 순방 일정에 수행 인력으로 참여한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김 이사장을 청와대가 미리 낙점해놓고 공모 절차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 이사장은 최순실은 모른다면서도 사실상 저녁 자리를 함께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저녁 식사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네. 5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글라스를 끼고요. 네. 최 씨가 사적 이익을 위해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까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는데 아직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야 4당은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네.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4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만났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요구 그리고 수사의 공백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1일까지로 결정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후 23일 본회의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23일 날 법 통과가 돼야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도 특검 연장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이 좀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 탄핵 심판이 지금 3월 중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이 상황 속에서 무리한 주장이다. 현재 야4당 국회 의석수를 합하면 전체의 3분의 2가 넘지만 법사위에서 계속 여당이 반대할 경우 특검법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지요. 사실상 대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대선 주자들은 지지층을 선거인단에 한 명이라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측이 만든 경선 선거인단 참여 홍보 영상입니다. 문 전 대표를 성대모사한 영상이 이목을 끕니다. 완전 국민 경선에 참여해 주십시오.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가수 이은미 씨와 김웅룡 전 감독 등 유명인들도 문 전 대표의 경선 참여 영상에 등장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직접 배우로 나섰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선거인단 등록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증번호를 전송하겠습니다. 인증번호를 불러주십시오. 네, 12345입니다. 안 지사 측은 청년과 노인 등 연령별 맞춤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숫자보다 열성 지지자 숫자가 경선을 좌우한다며 지지층의 경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선 선거인단에 힘을 쏟는 것은 당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모두 똑같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지자가 선거인단에 많이 등록할수록 경선에 유리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선거인단 규모를 200만 명 정도로 예상했지만 참여가 늘어나면서 25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국민의당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이 세 사람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노인 의료비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 경기도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 깨고 여소야대 만들고 박근혜 게이트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바꾼 정치 지형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지 이틀이 지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은 경기도 안산에서 신만 전사 출정식을 갖고 당내 대선 주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손 전 대표 영입 이후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 기간에 맞춰 새 확장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내 대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3월 중순부터 경선 절차에 들어간 뒤 다음 달 25일에서 26일쯤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 대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늘 폐막한 베를린 영화제에서 배우 김민희 씨가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영화제에서의 여우주연상,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Silver Bear for Best Actress goes to Kim Min-hee
for On the Beach at Night Alone. 긴 곱슬머리에 검은 드레스를 하고 무대에 오르는 김민희 씨. 이 순간만큼은 베를린의 여왕이었습니다. 67년 역사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가 연기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상작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 밤의 해변에서 혼자. 김 씨는 유부남 영화 감독을 사랑한 여배우 영희 역을 맡았습니다. 극중 영희는 독일 함부르크와 강릉에서 지인들을 만나 사랑과 인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요? 보이질 않는데. 사랑을 봐야 어디가 사기라도 하죠. 홍 감독과 김민희 씨는 2015년 영화를 함께하면서 가까워졌고 지난해 6월부터 불륜설이 돌았습니다. 한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던 두 사람은 이번 영화제에 동반 참석해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건 1987년 베니스에서 강수연 씨, 2007년 칸에서 전도연 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은 헝가리 여성 감독인 일디코 엔예디의 온 바디 앤 소울이 차지했습니다. 김민희 씨 주연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다음 달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8살짜리 의붓아들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훈계 차원이라고 했지만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든 채 정신을 잃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에 사는 8살 박모군이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의식이 없던 박군은 병원 도착 7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3년 전부터 함께 지내온 의붓 어머니 29살 이모 씨가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5살짜리 친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박군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폭행 약 1시간 30분 전 마트 내 CCTV 영상에는 컵라면과 우유를 사러 온 박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항상 모습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이었고 눈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하고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택시 대신 다른 사람의 차를 잠깐 타고 호텔 대신 남의 집에서 며칠 묵고 이런 공유 경제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굳이 사서 내 것으로 만들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돈을 내고 빌려 쓴다는 개념인데요. 비싼 자가용 비행기, 또 옆집 아이가 쓰던 장난감까지 그 대상도 다양해졌습니다. 오늘 일요 플러스에선 진화하는 공유 경제를 송우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스타들이 즐겨 쓴다는 이 여행 가방은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 사람들은 비싼 가격만큼이나 평소엔 집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런데 사흘에 5만 원 정도만 내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여행 가방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건 빌려 쓰고 나눠 쓰는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 경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한 대에 7천만 원씩 하는 수입차도 이렇게 근처 주차장에서 바로 빌려 탈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정식 판매하지 않는 유명한 해외 전기차도 곧 공유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자가용 비행기도 시간당 1,500만 원 정도를 내면 빌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이용할 만한 비싼 제품까지 공유 범위가 확장된 것과 더불어 최근에는 개인들이 공유 경제를 주도하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도 가지고 놀지 않는 날엔 스마트폰 앱에 올려서 이웃집 어린이에게 빌려줍니다. 아기 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쓰다가 또 안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하루에 이제 대여를 나가는 건 한 2,000원 정도. 출근하고 나면 텅텅 비는 집 앞 주차 공간도 공유 대상입니다. 주차 공유 앱에 등록해 놓으면 근처를 방문한 사람들이 시간 단위로 요금을 내고 이용합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주차도 안 하고 있고 빈 공간이었거든요. 한 달에 지금 봤었을 때 20만 원 정도 금액이 지금 이제 수익으로. 출퇴근할 때 동선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차를 함께 타기도 합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서울 신촌 기차역에서 JTBC가 있는 상암동까지 카풀 앱을 이용해봤습니다. 택시 요금보다 30%가 쌉니다. 운전자도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덤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홍대구, 집이 강남 쪽인데 그래서 퇴근길에 태우는데 그때마다 다른데요. 일주일에 보통 10만 원 정도 벌고. 하지만 기존 업계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용 차로 승객을 태우는 우버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생존권을 뺏지 말라는 기존 택시 업계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불법이라 2013년 들어왔다가 바로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개인의 집을 여행객과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선 관련법이 없어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이나 한옥 체험업 등으로 우회 등록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유 민박업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제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공유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어 앞으로 기존 업계와 마찰이 생기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합니다. 공유 경제는 물건을 나눠 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게를 2명의 주인이 낮과 밤으로 나눠 공유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뷔페 식당인데 밤에는 이렇게 술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 경제가 우리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일요플러스 송우영입니다. 커피와 차 시장은 계속 크고 있지만 유명 전문점의 재료는 대부분 외국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우리 농가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원두를 직접 기르고 녹차를 세계적인 체인에 납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앵두처럼 생긴 빨간 열매, 열대작물 커피가 가느다란 가지에 가득 달렸습니다. 거제와 고성 등 경남 5개 하우스 단지에서 4년 내내 20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며 공을 들인 끝에 500그루 넘는 커피나무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한 달 뒤 본격적인 수확과 가공을 시작으로 입맛이 고급화된 국내 커피 시장에 도전장을 던질 예정입니다. 대개 1, 2년 정도 묵은 커피가 수입돼 오는 만큼 이렇게 신선한 국산 커피로 경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존 우리 농산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죠. 왕의 차로 이름난 하동녹차는 스타벅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차 시베지의 법통과 친환경 재배 방식을 인정받아 올해 총 100톤, 25억 원 규모의 가루 녹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미국 본사로 수출된 하동녹차는 65개국, 2만 1천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출하를 해도 내다 팔 곳이 부족했던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홍보와 관광 수요 확대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아직 춥지만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는 제주는 이맘때면 초가 지붕을 정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제주 곳곳엔 계절을 앞질러 핀 꽃들이 벌써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새끼줄을 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봄을 맞아 제주 전통 초가 지붕 정비에 쓰일 집줄을 만드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 한라산에 자생하는 풀인 새를 깔고 집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한 채 한 채 제주의 오름을 닮아 부드러운 곡선미가 살아있는 전통 초가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봄 나면은 꼭 1년에 한 번씩 덮어주고 너무 두꺼워 가면은 그걸 좀 걷어낸 후에 또 그 위에 또 덮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아니면 너무 썩어버리니까 초가집은 재료가 제주 들녘에서는 벌써 봄을 알리는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바위 사이에서는 노란 복수초가 고개를 듭니다. 흐드러지게 핀 하얗고 붉은 매화의 향기에 취한 듯 벌들도 춤을 춥니다. 초봄까지 피는 금잔옥대 수선화도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열흘 중 엿새나 낮 기온이 10도를 넘어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여기는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꽃도 매화도 피고 수선화도 피고 저희만 겨울옷 입었나 봐요.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도 미리 맛본 봄 기운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야구 월드컵 WBC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첫 연습 경기를 치르며 실전 감각을 시험했습니다. 타선은 부진했지만 선발 투수 장원준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연습 경기였지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만여 명의 야구 팬들은 대표팀 선발 장원준의 투구에 숨을 죽였습니다. 장원준은 과감한 몸쪽 승부와 다양한 변화구로 요미우리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3회까지 타자 9명을 상대로 단 1개의 안타와 볼넷도 내주지 않았고 삼진은 3개를 잡았습니다.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다 던졌습니다. 최고의 몸 상태를 보여준 장원준은 다음 달 6일 이스라엘과 WBC 개막전 선발 후보로 꼽힙니다. 김인식 감독은 김태균과 최형우를 중심 타선에 배치하며 타격감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타선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빠른 공에 적응을 숙제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뭐 연습에서 그런 볼을 못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그 본 걸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장 김재호는 연이은 호수비와 날카로운 2루타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김인식호는 요미우리에 0대4로 졌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3일 귀국한 뒤 25일 서울에서 쿠바와 첫 번째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오키나와에서 JTBC 서효정입니다. 여자 골프의 장하나가 올해 처음 출전한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어제까진 공동 7위에 머물렀는데 후반에 갈수록 뒷심을 발휘하며 짜릿한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선두의 네타 뒤진 공동 7위로 최종 4라운드를 맞이한 장하나에게 우승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강한 바람에 고전하는 가운데 장하나의 승부사 본능은 빛났습니다. 17번 홀 두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려놓은 것도 대단했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묘기가 펼쳐집니다. 15m 거리에서 밀어친 공이 홀컵에 빨려 들어가면서 기준보다 2타 적은 이글을 낚았습니다. 이어진 18번 홀에서도 기준보다 1타 적은 버디를 잡아내며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짜릿한 역전에 성공한 장하나는 2위 노르웨이 메드센을 3타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합계 10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파이프를 절반으로 자른 듯한 코스, 공중에서 연속으로 도는 화려한 묘기가 펼쳐집니다. 하늘로 높이 솟구치는 것 못지않게 편안하게 착지하며 연기를 이어가는 게 승리의 관건입니다. 남자부에선 호주의 제임스가 세계 최강 미국의 화이트를 한 점 차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부에선 미국의 클라크가 우승한 가운데 올 시즌 세계 1위로 기대를 모았던 17살 재미동포 클로이 김은 아쉽게 4위에 그쳤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나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비나 눈이 또 한 번 내리겠고 이후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